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시사 이슈 분석은 이번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제 여자 배구 인기가 막 올라가는데 찬물을 끼얹은 사건인데, 이제 학교 폭력 쌍둥이 자매 배구 국가대표 쌍둥이 여자 배구 국가대표 쌍둥이 자매의 학교 폭력과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남자 배구 팀에서도 이제 그런 학교 폭력을 당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였어요. 운동을 좀 하는 분들은 우리가 엘리트 체육이잖아요. 엘리트 체육인데 우리는 엘리트 체육이니까 공부는 안 시키고 그냥 운동만 죽으라 시키잖아요. 그래서 운동부의 특유의 기합이라고 하기에는 넘어서는 가혹행위나 범죄행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딘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예전에 거기가 이제 그 학교가 무슨 종교 정상적인 사이비 종교 말고 정상적인 아주 이제 종교 단체에서 이제 좋은 뜻으로 설립한 학교였는데, 거기 이제 운동부에서 남자아이들끼리 성추행이 있었던 거예요. 성추행. 그래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학교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종교인들도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폭행이나 폭력을 넘어서서 이제 가혹행위 수준을 넘어서서 막 성범죄 행위까지 막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쏘가 골마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누구나 다 알지만 사실은 이걸 바꾸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많이 부족했죠.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점점 좋아지는 게, 옛날에는 그게 언론에 나와도 있잖아요. 그냥 묻혀버렸어요. 이 엘리트 체육이 거기에 지도자나 그 다음에 연맹 협회가 가지는 그 힘이 무소불위였거든요. 그냥 아예 덮어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런 뉴스들을 차분하게 잘 보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이제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많이 바뀌었죠. 언론 환경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특정 언론사들이 꽉 잡고 있었고 그쪽 언론만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언론 환경이 바뀌면서 그러한 정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손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차 많이 바뀌고는 있는데, 이 스포츠 운동계의 스포츠의 이제 엘리트 체육이죠. 학교 폭력.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원인을 어떻게 잡아야,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이 있고, 원인은 개인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제 개인의 의식 수준이죠. 시스템적인 측면은 딴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엘리트 체육이라서, 엘리트 체육이니까 이게 무조건 성과 중심이에요. 그래서 스포츠맨 정신, 스포츠 정신은 아주 중요하죠. 스포츠맨 정신이 뭐예요? 페어플레이,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 맞죠? 그 다음에 공정한 자유경쟁, 이런 것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 정신 부분이 완전히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성과 중심으로 가니까. 그래서 감독이나 체육 지도자분들은 밑에 선수들을 자신의 이제 자리 보전이나 자신의 어떤 월급, 급여 관련된 도구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당연히 참된 지도자분들이 계시죠. 근데 성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육 지도자들도. 왜냐하면 체육 지도자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아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그래서 선수들을 마치 도구처럼 취급하고, 선수들 자신들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한 그냥 자신의 몸을 도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골이 없어지고 온갖 장애가 생기고 아파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은 금메달 따면 뭔가 다 바뀌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감독들도 선수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질 걸 뻔히 알면서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일단 당장의 성과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화에서는 선수도 그렇고 체육
기업도 그렇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엘리트 체육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군사 독재 정권의 폐예요. 군사 독재 정권에. 군사 독재 정권 때 일어났던, 왜냐하면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어쨌든 그 피해들이 지금 막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가 너무 못 살고 헐벗은 상태니까 일단은 몰빵을 해주자 이거예요. 기업들도 제일 될 만한 기업에 그냥 다 몰빵해주자. 온갖 특혜주고 온갖 기업 세금 보조금 때려 넣어서 기업체 일단은 크게 만들어 놓고 보자. 그게 그때 당시엔 나쁜 전략은 아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편식하면 몸에 균형감을 잃듯이 특정 기업에만 과다하게 특혜를 주고 성장, 국가 차원에서 성장을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온갖 폐해들이 있겠죠. 그 뒷돈 받고, 그죠? 철의 삼각이나 SOC 마피아나 원전 마피아 등이 막 카르텔이 형성될 거예요. 맞죠? 인허가 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그 기업들, 해당 수주를 특혜를 받는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 다 이제 철의 삼각 동맹을 이루면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막 공유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고도성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속은 걸마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도성장이나 압축기 때는 항상 뭐가 중요했냐면 성과가 중요했거든요. 지금 당장에. 아니, 사람의 인성이나 인품, 아니, 그는 일단 때려치고 일단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 잘하는 놈이 최고야. 똑똑한 놈이 최고야. 체육 금메달 따는 놈이 최고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성교육이 완전히 등한시된 거예요. 그 폐들이 온갖 사회 곳곳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네. 지금 뭐 어떤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시사 때 분석할 건데 일본의 극우 자금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그 위안부 관련해서 그 하버드대 그 미국 사람, 미국 교수, 그런 사람은 교수라고 불릴 자격도 없죠. 오용지식인이잖아요. 오용지식인. 그럼 일본의 그 극우 세력의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이제 위안부는 매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세상에 우리의 손주들이잖아요. 할머니, 누나, 어머니 뻘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성노예로 착취당했는데 그게 자기가 아무리 외국 사람이라고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요. 미국 사람. 그게 알고 보니까 일본의 극우 세력의 자금을 지원받은 쪽이잖아요. 이번에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교수를 지지한다고 한 골빈 한국인 교수들이 있죠. 본인들이 학자로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극우 세력의 자금의 지원을 받은 자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 그래가지고는 위안부 할머니들 다 뒷전을 밀리고 막 일본하고 막 졸속으로 협정 맺어버리고 그 전부 다 그 뒤에 일본의 정치 자금, 그런 극우 자금의 지원을 받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인사들이 합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왜 그래요? 이게 사실은 고도 성장을 하려고, 고도 압축 성장을 하려고 그 당시 때 친일파를 청산 못한 게 그게 결국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당시 친일파들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우리 사회 지도 권력층을 형성해버리니까 그쪽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들면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는 거죠. 성과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돼 버리면 개인의 인성이나 정신, 스포츠맨 정신은 말살될 수밖에 없어요. 성과에 매몰리니까. 그래서 공무원에 성과 제도를 도입하는 건 신중하게 도입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맨 정신이란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일단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엘리트 체육인들은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약물에 대한 유혹, 조작에 대한 유혹. 이게 가장 큰 원인점,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엘리트 체육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과 같은 생활체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치밀하고 일본의 좋은 시스템하고는 또 별개죠. 일본의 시스템 중에 저는 이제 체육 관련해서는 생활체육으로 바꿔야 된다고.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도 생활체육인가? 네덜란드인가? 유럽의 선진국 중에 몇몇 나라들이 또 생활체육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체육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올림픽에 탁구 금메달을 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치과의사인 거예요. 치과의사인데 탁구가 어릴 때부터 취미였어. 이게 생활체육이죠. 그러니까 생활체육인들 중에 잘하는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이제 국가대표로 만들고 지원해줘서 가서 메달 따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가야 돼요. 체육이란 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 위주로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 위주로 시스템이 몰리니까 성과 중심으로 자꾸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성과 중심으로 압박받으니까, 예를 들면 유도는 유도 한 판만 따면 되니까 국영수가 뭐가 필요해, 뭐 철학이 뭐가 필요해 해가지고 학교 수업을 아예 안 듣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육 시스템이 막 아니다 해도 정상적인 중고 그 다음에 대학 그 학업 시스템을 거치면 그래도 무언가 밸런스가 맞춰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예 교육의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그냥 운동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엘리트 체육의 병폐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생활체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검도를 한 20년 가까이 했지만 저는 생활체육인이죠. 왜냐면 저는 본업 분야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체육인들 중에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좀 뜻이 있는 사람은 잠시 거기에 올인해서 이제 또 국가대표나 운동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못 따겠죠. 근데 메달 좀 많이 못 따면 어때요? 이제는 꼭 굳이 올림픽만 아니라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 어떤 국력이나 어떤 상징성, 한류나 이런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병폐를 껴안고 엘리트 체육을 고수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선수나 지도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시스템, 성과 중심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이 가지는 병폐다. 그게 지금 막 골마 들어갈 대로 골마 들어가서 터져 나온 거예요. 시스템적인 부분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측면, 그래서 제가 사회 원인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시스템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으로 분류를 해서 원인점을 찾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체육 지도자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자각을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교육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돼요. 이거는 교육적인 측면인데, 근육이 있고요. 우리 몸의 근육과 사실은 의지는 이제 멘탈이라고 합시다. 멘탈 유지하는 의지력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 체계는 지금 현대 교육에서는 이걸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인식해요. 사실은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별개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별개라고 인식을 해서 의지나 멘탈이란 건 무언가 자각을 하는 순간 짠 하고 능력치가 올라간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뭐로 올려드렸냐면 진짜 가짜 사나이 열풍하면서 UDT-실의 선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런 군 특수부대 선발 방식, 우리나라식, 대한민국식 선발 방식의 문제점이 이 의지라는 요소가 근육과 상관없이, 근육의 개념과 상관없이 자각을 하는 순간 뿅 하고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의지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다. 또는 어떻게 내가 자각을 하는 순간, 마음을 먹는 순간 뭐 10의 의지력이 갑자기 100의 의지력으로 전투력이 급상승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빠지고 있어요. 그러한 착각 속에서 만들어진 게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선발 방식이에요. 완전 구시대적인 방식이에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의지라는 건 사실은 별개가 아니고요. 이 의지나 멘탈이란 건 사실은 근육과 같아요. 이 같은 개념이라고요. 근육은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근육이 파손됐다가 다시 형성되면서 근육량이 늘어나죠. 근육의 강도가 늘어난다고요. 힘줄이 세지는 거죠. 맞아요.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근육이 이제 형성되면서 단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kg를 드는 근육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자각을 하는 순간 100kg를 들 수는 없어요. 근육은. 맞아요. 의지나 멘탈도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100kg를 번쩍번쩍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육이? 아니라고요. 아니, 물론 태어날 때부터 근육의 질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인간이란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오차범위고,
기본적으로 근육이란 건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내가 10kg를 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10kg, 11kg, 그 다음에 들면서 훈련하다 보면 12kg 들 수 있고 12kg 들다 보면 13kg 들고 이런 식으로 내 근육량이나 능력치가 향상되는 거라고요. 의지나 멘탈도 이 개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군특수부대의 선발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네가 정신머리가 해이해서 이 훈련을 못 버티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가혹행위를 네가 못 버티는 거야. 실제 전장 상황은 내가 지금 너한테 가혹행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험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는 이걸 견뎌야 돼. 이러면서 점진적인 과부하를 통해서 단련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갑자기 뿅 하는 순간, 내가 자각하는 순간 너는 이걸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에 계속 가혹행위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세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많이 없어지고 많이 개선됐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이러한 교육 방법론도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옛날식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옛날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체육 지도자들이 계속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체육 지도자들이 근육의 의지를 근육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나 폭행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육을 형성시켜서 근육을 발달시키는 건 과학의 영역이에요. 맞죠? 그래서 사실은 근육을 그냥 혹사만 시키는 방식으로 훈련 안 시켜요. 옛날에 이러한 개념 정의가 없었을 때, 이러한 과학적인 이론의 바탕이 안 됐을 때는 그냥 무작시럽게 운동시켰죠. 맞죠? 근데 현대과학의 스포츠의 근육 관련된 부분이 논문이나 학설 이론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적절한 휴식이 없이 무작정 훈련만 시키는 건 오히려 근육 피로도를 높이면서 인대나 관절의 부상도만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적절한 휴식 체계를 취하지 않으면 가혹행위 정도의 그런 근육을 혹사시키는 건 스포츠의 성과를 내는데 더 불리하다라는 이론이 성립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과학적인 훈련 방식이 많이 도입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윤현실이 이러한 의지나 멘탈 부분만 자꾸 구시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신머리 해해지고 그 다음에 슬럼프가 온 운동선수들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배들 들어오면 일단은 초장에 죽여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그래서 막 때려요. 가혹행위하고. 얼차례 해서 빠따 방망이 때리고. 왜? 정신머리 차리라고.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운동선수로서 의지력과 멘탈 능력을 키우게 하고 싶다면 점진적인 과부하 상태를 통해서 이 사람 개개인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의지의 능력치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적합한 점진적 과부하 상황을 설정해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의지력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게끔 체계적인 훈련을 시켜주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칠 때 일단 조 때리는 거예요. 조 때리고 욕설하고 실제 니 실제 시합할 때는 이거보다 긴장감이 더 심해. 그러니까 내가 욕설하고 내가 가혹행위하는 건 넌 버텨야 돼. 라고 체육 지도자들이 아직도 이 옛날식 교육 방법론을 이제 맹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가혹행위는 선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가혹행위를 하는 순간,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훈련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러한 점진적 과부하 상황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옛날식 사고방식 하에서 어떤 훈련을 출발해버리면 그게 결국은 가혹행위로 변질되고, 가혹행위는 보세요. 이거는 의지력이 10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갑자기 100을 요구하면서, 실제 시합은 100을 요구하는 시합이니까 너는 지금 이거 못 버티면 너는 운동선수 그만둬야 돼 라고 말하면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군 특수부대 선발 방식이 이 개념이에요, 지금. 옛날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옛날 군대에 이제 전역한 지 20년이 넘어가니까, 훌쩍 넘었으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저도 맹호부대 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전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격조교도 했는데, 헌병수색 때도 제가 유격조교 때 이렇게 훈련시키고 했어요. 근데, 얼차리면 좋아요.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 코스를, 산에서 복합 장애물 코스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유격 상황에서 군인들이 그러한 장애물 코스를 능수능란하게 몸에 인지시켜가지고 이제 그러한 산악지대나 이제 뭐 도심 건물 사이를 재빠르게 이제 그 작전 수행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게 유격 훈련인데 얼차례만 주장창 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이러한 점진적 과부하 상황 설정도 하지 않고 전부 다 핵이라 시켜가지고 뭐 이거 강화 목적 하에 그러한 명분 하에 제가 유격 조교할 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에 장애물 코스를 한 번 더 훈련시켜 주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그 코스 앞에서 뭐 예를 들면 공수훈련이나 뭐 이런 이제 장애물 훈련을 할 때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겠죠. 반면에 사람에 따라서 의지력이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멘탈 부분이. 그럼 그 사람은 차츰차츰 일단은 높이를 조절하면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개별적으로 따로 빼서 시켜줘야 돼요. 근데 따로 빼서 얼차례를 주죠. 정신머리가 글러먹어서 그래. 이러면서 조 때리고 폭언하고 가혹행위 하죠. 가혹행위를 하다 보면 그 정도가 지키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선발 방식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군 특수부대 선발 방식을 통과했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아니라고요. 그러한 교육 체계의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그 가짜 사나이 2 보면서 사람들이 논란이 많이 일어났던 게 사람들이 자꾸 그 군 관계자나 그쪽 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일반 그 예비역들이 불편했던 게 옛날에 군대 생각이 나면서 자꾸 이러한 체계적인 훈련 방식이 아니라 가혹행위 형식으로 자꾸 이제 막 가혹행위를 하던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옛날에 군대 생각이 나면서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가혹행위는 전혀 비과학적으로 이러한 의지나 멘탈을 훈련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폭행도 마찬가지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를 들면 가짜 사나이라는 콘텐츠가 제일 유명했으니까 그때 이제 바로 입수시켜서 참아라, 뭐 하고 뭐 하라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군 특수부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거는 갑자기 의지력이 10인 사람한테 100의 의지력을 요구하면서 숨 참아 실제 전쟁은 너희가 이런 물속에서 이런 걸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 하면서 계속 시키잖아요. 지금 이것밖에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게 가혹행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이 제일 잘 된 곳이 영국의 SAS 맞아요? 거기도 막 사망자가 속출하고 훈련 받을 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교육 방식들을 보면 이 멘탈이나 의지도 점진적 과부하 상황을 통해 가지고 설계를 해놔요. 다큐멘터리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물속에서 숨을 오랫동안 참고 저체온증을 견디면서 이제 실제 전쟁 상황에 그러한 것들의 능력치를 끌어올리고 멘탈이나 의지를 키우고 싶다면 처음에는 요 정도 물, 그 다음에 요 정도 물, 거기서 물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게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 근육을 점진적 과부하 상황에서 킬로그램 수를 늘리듯이 그 상황을 그렇게 설정한 다음에 거기서 적절한 인재를 선별해 내가요. 왜냐하면 이제 점진적 과부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의지가 있는 사람, 이 의지력이 내가 개선, 긍정적인 방향의 의지력을,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훈련을 참고 견디면서 점차 그 자신의 의지력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하면서 희열감을 느끼고 계속 그 훈련에 매진한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인재예요. 잠재력이 높은 인재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훈련이 끝난 사람을 데려다 와가지고 그냥 차가운 물속에 처박아가지고 견뎌 못 견뎌 하고 욕설하고 발로 차고 못 견디니까 넌 퇴소야 이래버리면 잠재력이 높은 인재를 놓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열받아 하는 이유가 그런 특수부대 선발 방식에서 퇴소하고 나서 자기가 실패자라고 착각을 하고 인생을 완전 실패자처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을 코칭해봐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거길 통과한 거는 대단하지만, 거길 통과했다고 해서, 진짜 우수한, 그 다음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인재가 아니라고요. 그 교육 방식에 문제점이 있어요, 분명히. 옛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아주 요즘에는 선진 교육 방식을 자꾸 교류를 하면서 발달시켜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식 방식에 그 문제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체육 지도자들이 자꾸 이 부분을 옛날 방식으로 자꾸 생각하고 자기가 훈련했던 걸 생각하면서 의지력이라는 건 타고나는 거야. 그 다음에 자각하는 순간 갑자기 의지력이 100으로 상승하는 거를 뭐 마법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가혹행위라고 점진적 과부하 상황 설정을 하진 않고 때리고 저 때리고 예? 기압을 잡는다는 명분. 기압이란 건 뭐예요? 정신 차리게 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가혹행위를 막 퍼붓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 정당화시켜요. 이 시스템의 성과주의와 맞물려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개인적인 부분은 교육 방식에 대한 오해, 교육 방식 안에서도 의지력, 멘탈 유지 부분을 이게 사실은 근육과 같은 개념이라서 점진적 과부하 상황 설정을 통해서 계속 개선시키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옛날식 교육 방식에 익숙한 지도자들이 암묵적으로 가혹행위를 묵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게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 그리고 요즘에 댓글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류 쪽에서는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유명한 곳,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노량진도 이제 초청받고 가서 이제 보고 하고 이제 강의도 잠깐 했지만 문제점이 이런 댓글들은 전부 다 학원 관계자들이 알바생들인데 제 채널이 사실은 좀 이렇게 벗어나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전속 계약을 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댓글이 이상한 댓글이 간혹가다 달려요. 간혹가다. 왜 수험생분들은 잘 안 달거든요. 그렇게 정상적인 수험생분들은 이게 그 지금 합격하고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일배 회원이라 해가지고 뭐 문제되고 합격 취소됐죠. 그래서 공직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댓글 안 다는데 제가 볼 땐 어린아이들이거나 어린아이 중에서도 생각 없는 개념 없는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학원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요즘에 이게 간혹 가다가 이상한 댓글이 달려요. 네. 감정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댓글 다는 것들이 나와요. 제가 그런 것들은 모아서 신고를 하는데 원래는 그냥 이제 삭제하고 차단하긴 하는데 그런 댓글은 달지 마세요. 알겠죠? 수험생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수험생들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험생들이면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되고 그게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심층 면접은 여러분들의 생활 태도나 평상시 언어 습관이 드러나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겸손하고 내가 이제 뭔가 진중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면접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평상시에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근데 익명성을 담보로 댓글은 그렇게 싹퉁머리 없게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너 없이 아주 막 이상하게 댓글을 달아버리면 그게 내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 심층 면접장에서 탈탈 털려요. 수험생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의 뭐 알바생들 아니면 그 학원에 고용된 알바생들 아니면 학원 관계자. 제 채널에 학원 관계자들이 많아요. 많이 보거든요. 보고 제가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접 강사를 지망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데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 그 중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험생분들은 그럴 일은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그 가짜 사나이나 아니면 그 뭐 UDT 그 군 특수부대 선발 방식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훈련 과정을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저는 가짜 사나이라는 타이틀도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니 거기 팬이에요. 피지컬 갤러리도 팬이고 그 김계란님도 팬이고 그 다음에 무사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제가 군 특수부대 다양한 군 특수부대 분들을 코칭을 했었기 때문에 애착이 있어요. 그분들이 되게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하는데 그 컨텐츠가 그러한 사회적인 미치는 파급력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팬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가혹행위나 그러한 선발 방식을 견딘 사람 말이 진짜 사나이야 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그럼 매우 비과학적이고 사실은 진짜 잠재력이 뛰어난 인재를 거를 수 없는 선발 방식이에요. 그건 진짜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개선됐겠죠. 지금 이제 안 그렇겠죠. 그죠? 개선됐으면 좋겠고,
추억은 미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은, 가혹행위나 폭력은 내가 지금 묵인하고 내가 용인하고 그냥 합리화시켜버리는 순간 추억은 미화되거든요. 지금 그때 안정환 씨가 뭐 최근에 무슨 뭐 유희열 씨가 하는 그 인터뷰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축구 선수를 중간에 그만두려고 그렇게 많이 했다잖아요. 너무 가혹행위가 싫어가지고. 그 당시 때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상상 초월했겠죠. 근데 그분이 지금 축구 선수로 은퇴하고 나서도 그 이야기를 할 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을 머뭇머뭇하는 건 그게 진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축구 선수로 성공한 분들도 그런데 그렇게 운동선수로 우리 엘리트 체육에서 성공하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 맞죠? 가혹행위로 인해서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상처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체육 지도자분들이 뭐 시스템적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서 본인들도 그런 상황에 몰렸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 철학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고 자꾸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꿔나가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쉽거든요, 지금. 운동 체육 지도자분들도 그렇고 군에서 교육하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군에서 좀 직급이 높으신 분들,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한 번씩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다 이제는 아세요. 다 아시고, 그래서 이제 선진 교육 방식, 교육 철학을 도입을 하려고도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점차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옛날 기준점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어쨌든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드시고, 그리고 그 대통령 경호실 준비생분들께 이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경호실은 그 공기업처럼 필기가 통과되고 나서 면접 일정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금융공기업이나 메이저 공기업 준비생분들은 사실은 면접 준비를 먼저 하세요. 네.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좀 체계적으로 먼저 딱 준비를 해놓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먼저 딱 체계적으로 준비해놓고 실제로 딱 서류 놓고 필기치고 면접까지 딱 한 번에 논스톱으로 준비하거든요. 대통령 경호 7급 공채도 사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통령 경호 7급이나 국정원 7급은 금융공기업이나 메이저 공기업에 준하는 정도의 심층 면접 수준이라서 그렇게 준비를 안 해놓고 그냥 필기 끝나고 바로 면접 준비하면 바로 떨어져요. 제가 그렇게 떨어진 분들 코칭을 제법 했거든요. 진로 부분에. 대부분 그걸 후회하세요. 저보고, 선생님 좀 미리 알았으면 제가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떨어지고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9급 국가직이나 경찰직 그 면접은 반드시 필기 합격생 대상으로 제가 진행하지만, 대통령 경호 7급이나 국정원 7급은 미리 하는 걸 제가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거기는 필기가 통과되기가 쉬워요. 거의 10배수 가까이로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결국 당락은 심층 면접에서 딱 잘라버리고 선택하는 형태라서, 그쪽 준비생분들은 미리 면접을 수강을 하셔서 코칭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